할머니, 이 통장은 현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농협은행 창구 앞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굳어버렸습니다. 78세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돈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리어카를 끌며 모은 2억 1천만 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지켜온 그 돈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할머니의 30년 세월이 담긴 통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2024년 11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78세의 몸은 이미 알람 없이도 정확히 이 시간에 깨어나도록 훈련되어 있었죠. 30년이란 시간이 만든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 정도는 매일 느끼는 통증이었으니까요.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월세방. 6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할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젯밤 남긴 보리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침 식사였죠. 할머니는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죠. 정확히는 그럴 여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할머니는 얇은 점퍼 하나만 걸쳤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10년 전에 산 것이 옷장에 있었지만 아껴두었죠. 아직 입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골목을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30년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편의점 뒤,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 상가 건물 뒷골목. 할머니는 모든 곳을 외우고 있었죠. 오전 9시가 되자 리어카는 반쯤 찼습니다. 골판지, 신문지,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은 더욱 굽었고 손은 잔뜩 거칠어져 있었죠. 순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재활용센터 김철수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55세의 김철수는 25년 전부터 이곳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할머니와는 그때부터 인연이었죠. 응, 오늘 많이 주웠어.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김철수는 저울 위에 폐지를 올리며 계산했습니다. 68kg. 오늘은 48,000원 나왔네요. 통장으로 넣어드릴까요? 응.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철수는 할머니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현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통장 입금만 요구했죠. 할머니, 요즘은 좀 어때요? 건강은? 괜찮아. 근데 할머니 죄송한데 이렇게 평생 모으시는데 한 번쯤은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 냉난방도 거의 안 하는 것을 알았죠.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쓸 때가 있어. 쓸 때요? 응. 나중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함께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근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묵은 김밥 한 줄을 500원에 샀습니다. 원래는 2,000원짜리였지만 주인이 할머니에게는 싸게 팔아줬죠. 할머니, 이거 어제 거긴 한데 드셔도 괜찮아요. 고마워. 할머니는 김밥을 받아들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에는 대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그들에게 오래 머물렀죠. 책을 읽는 학생들. 할머니는 그들을 볼 때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봄 48세의 박순자. 남편이 죽은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울에 올라와 이미 10년을 폐지를 주우며 살았죠. 어느 화창한 봄날 할머니는 우연히 서울대 정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대학생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책을 들고 어깨에는 가방을 메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1956년 전라남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할머니에게 교육은 사치였죠. 오빠들의 학비를 위해 동생인 할머니가 희생해야 했습니다. 18세에 중매로 결혼했고 20년간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살았습니다. 폭력도 있었죠.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니, 낳을 수 없었습니다. 38세에 남편이 죽었고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중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대 앞에서 학생들을 보는 순간 할머니 가슴속에 무언가가 꿈틀댔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저 아이들 중 한 명만이라도. 할머니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학생 한 명, 딱 한 명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돕자고. 나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자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1994년 4월 15일 32,000원. 할머니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숫자는 알았습니다. 계산기 보는 법도 알았죠. 그래서 날짜와 금액만 적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부터 30년간 할머니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었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았고 겨울에도 난방을 최소화했습니다. 옷은 구호품을 입었고 신발은 테이프로 감아가며 신었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끼며 사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글도 못 읽는 자신이 대학생을 돕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묵묵히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2024년 11월 11일 저녁 9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30년간 기록한 그 공책이었죠. 공책은 이미 3건째였습니다. 11월 11일 48,800원. 할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2억 960만 원.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할머니가 계획한 목표 금액이었죠. 4년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계산해보니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돼. 할머니는 공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신의 30년이 어떻게 무너질지.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농협은행 2층 PB 상담실. 강지은은 모니터 앞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8세의 그녀는 이 지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오늘은 정기 고액 예금자 관리 업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1억 원 이상 예금자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은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명단이 나타났죠. 김영수, 65세, 잔액 3억 2천만 원. 이정희, 58세, 잔액 1억 8천만 원. 박순자, 78세, 잔액 2억 960만 원. 강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순자, 78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죠. 강지은은 고객 상세 정보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기록들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매일 3만 원에서 5만 원씩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입금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금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썼다고? 강지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30년 동안 모으고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니. 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강지은은 고객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 매일 소액 입금, 본인 확인 완료, 재활용품 수거업. 그러니까 폐지를 줍는다는 뜻이었죠. 강지은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침 은행 앞 도로를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구부정한 등, 테이프로 감은 낡은 리어카. 설마 저분? 강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죠. 그 순간 강지은은 확신했습니다. 저분이 박순자 할머니야. 강지은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죠. 폐지를 주어서 30년에 이어 하루도 안 쉬고 모았다고 해도, 그리고 한 푼도 안 썼다고?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계산은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78세 노인이 왜 2억을 모으고도 쓰지 않을까요? 그것도 폐지를 주우며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강지은의 머릿속에 최근 교육받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강지은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강사가 강조한 내용이 있었죠.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차명계좌 이용이 많습니다. 화면에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사례 1, 75세 김모 씨.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1억 5천만 원을 입금. 본인도 사기당한 줄 모름. 사례 2, 82세 박모 씨. 범죄 조직이 노인의 통장을 차명으로 이용. 노인은 친절한 젊은이가 돈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진술.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 본인들이 사기당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은행 직원 여러분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당시 강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나도 그런 피해자를 발견하면 꼭 보호해야지. 강지은은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78세, 폐지 수거, 2억 960만 원, 30년간 출금 전무. 이건
정상이 아니야. 강지은의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명의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차명 계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마 본인도 모르실 거야. 누군가 친절한 척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거지. 강지은은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그녀는 금융감독원 신고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신고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의심거래 유형. 강지은은 체크박스를 클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고령자 금융범죄 피해 의심, 차명계좌 의심. 다음 칸에 상세 내용을 적었습니다. 고객명 박순자 78세, 의심 사유 30년간 소액 입금만 지속, 출금 전무, 고령 폐지 수거업자가 2억 이상 보유는 비정상적 패턴, 범죄 조직의 차명계좌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 높음, 즉시 조사 필요. 강지은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엔터키 위로 가져갔죠. 잠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만약 할머니가 정말 본인 돈을 모은 거라면? 하지만 강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명백히 이상해. 78세 할머니가 폐지 주우면서 2억을 모으고 한 푼도 안 쓴다는 게 말이 돼? 분명 누군가 이용하고 있는 거야. 강지은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클릭.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조사 기간 동안 일시 동결됩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할머니의 통장은 동결되었습니다. 강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할머니는 안전할 거야.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겠지. 그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할머니를 범죄로부터 구했다고 믿었죠. 강지은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다음 고객 자료를 열었습니다. 일상적인 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봉천동 언덕길. 박순자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65kg의 폐지를 모았습니다. 39,000원어치였죠.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것처럼 오늘 입금하면 2억 1천만 원 넘겠네.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목표 금액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할머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통장이 동결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30년간 지켜온 꿈이 이제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내일이면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며칠 후면 서울대에 연락할 생각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할머니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의 30년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박순자 할머니는 농협은행 앞에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어제 입금한 돈까지 합치면 드디어 2억 1천만 원을 넘었을 것이었습니다. 30년, 1만 950일.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통장을 정리하고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서울대 학생처에 전화를 걸 생각이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후에 은행은 한산했습니다. ATM 기계 앞에는 아무도 없었죠.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함께한 통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글은 읽지 못했지만 ATM 사용법은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매번 해왔던 일이었으니까요. 통장을 넣었습니다. 기계가 통장을 빨아들였죠. 평소처럼 화면에 잔액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빨간색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알았죠. 기계가 통장을 도로 뱉어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통장을 넣어봤습니다.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빨간 글씨. 그리고 통장이 다시 나왔죠.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된 거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구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어갔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기계가 안 되는데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죠. 잠시 후 직원이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 통장은 현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금융감독원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동결? 할머니는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심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돈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누군가 돈을 맡아달라고 하거나. 전화? 무슨 전화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폐지 주우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통장이 동결됐다는데. 요즘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과 의심이 섞인 시선이었죠.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도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건 내가 번 돈이에요. 30년 동안 모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일단 조사가 끝나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끝나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한 달.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달이면 월세를 못 냅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대에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통장은 일단 보관하시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죠. 뒤에서 여전히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사기당하다니. 자식들은 뭐 하는 거래.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은행을 나왔습니다. 은행 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11월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습니다. 리어카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운 폐지들이 실려 있었죠.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을 끌어온 리어카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죠. 집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봉천동 반지하 월세방. 할머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리어카를 마당에 세우고 방으로 들어갔죠. 6평도 안 되는 작은 방. 30년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낡은 공책 권이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었죠. 할머니는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1994년 4월 15일 32,000원. 첫 페이지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서울대 앞에서 학생들을 보고 결심했던 그날의 기록이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4년 4월 16일 28,000원. 1994년 4월 17일 35,000원. 1994년 4월 18일 41,000원. 매일매일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팠던 날도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다쳤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37,000원. 10년째 되는 해. 2014년 6월 10일 43,000원. 20년째 되는 해. 2024년 11월 11일 39,000원. 어제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확히 목표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10,950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었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았고 겨울에도 난방을 최소화했습니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한 학생 한 명, 딱 한 명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후 4시 10분.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누굴까요?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위층에 사는 이민호라고 해요. 아까 할머니가 계단에서 비틀거리시는 거 봤거든요. 이민호는 오늘 오후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계단에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벽을 짚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죠.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도 안색이 안 좋으신데. 혹시 병원 가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이민호가 방 안을 얼핏 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공책들과 계산기, 그리고 할머니의 붉어진 눈.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민호는 왠지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 순간 할머니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민호가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았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민호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이민호도 함께 탔죠. 이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관악구 중앙병원 응급실. 할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쇼크라고 진단했죠.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이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웃이에요. 일단 응급처치해드렸으니 링거 다 맞고 환자분 깨어나시면 귀가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영양소 섭취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해요. 편의점 알바로 겨우 생활비를 버는 이민호는 알바 교대 시간이 다가왔는데 쓰러진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 7시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둘러봤죠.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할머니 집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119 불렀어요. 이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 집으로 돌아온 일, 그리고 쓰러진 것까지. 고마워요. 근데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고 병원비는 제가 처리했어요.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갚을게요. 이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방에서 할머니 눈물 흘리시는 거 봤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민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며 늦은 저녁집에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이민호는 할머니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점장님이 날짜 임박한 상품 챙겨가라고 주셨는데 이거 도시락이에요. 날짜는 아직 안 지났으니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드시면 괜찮아요. 할머니가 걱정된 이민호는 도시락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어쩌나 고마워요. 아, 그리고 어제 병원비는 내가 다다음 주에 꼭 줄게요. 아니에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얼마 안 나왔어요. 통장이 동결돼서 돈을 당장 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이민호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가졌죠. 그 뒤로도 이민호는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종종 1층 할머니 집에 들러 도시락을 챙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도시락은 제육볶음이네요. 통장도 동결되고 쓰러진 이후 일을 하러 나갈 수 없었던 할머니는 도시락을 챙겨주는 이민호에게 더욱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돌아서는 이민호를 할머니가 붙잡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기, 혹시 잠깐 이거 봐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서 우편물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내가 까막눈이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민호가 우편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금융감독원이었죠. 이민호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죠. 할머니,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소환 통지서예요. 할머니 통장이 의심거래로 신고되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출석하라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심, 거래. 이민호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차명계좌 의심.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할머니 혹시 모르는 사람한테 통장 빌려준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어요. 할머니는 30년간의 기록을 적은 공책 3건을 가지고 나와 이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민호는 할머니의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할머니의 표정을 읽은 이민호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조사 소환일 화요일 아침, 대문 앞에서 할머니가 먼저 나와 이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 때문에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괜찮아요. 공책은 잘 챙기셨죠? 공책이 담긴 가방을 꽉 안은 할머니는 이민호를 따라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청년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형제자매는? 오늘 일은 쉬어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마운 이민호에게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24살이에요. 사장님이 시간대를 조정해 주셔서 오늘은 저녁에 출근하기로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이민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대학교 휴학 중이라고 했죠. 할머니, 저희 이제 내려야 돼요.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서울사무소 조사실. 회색빛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78세의 작은 몸은 더욱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옆에는 이민호가 함께 앉아 있었죠.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조사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본인 계좌에 2억 1천만 원이 있는 것 확인하셨죠? 네. 이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30년간 매일 입금만 있고 출금은 전무하네요.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라 출처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이 너무 빨리 말했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이민호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조사관님이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폐지 주어서요. 30년 동안. 혹시 최근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돈을 맡아달라거나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조사관은 이어서 할머니에게 질문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죠. 조사관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민호가 조사관을 막았습니다. 할머니가 챙겨온 공책이 출처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호는 할머니 가방 안에서 낡은 공책 3권을 꺼내 조사관에게 줬습니다. 조사관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4년 4월 15일 32,000원. 1994년 4월 16일 28,000원. 1994년 4월 17일 35,000원. 숫자로만 빼곡히 채워진 공책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30년치 기록이 3권의 공책에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책을 들고 웃으면서 걷는 학생들.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조사관과 이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1956년이었죠. 집이 가난해서 오빠들 학비를 위해 나는 포기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18세에 결혼했고 남편은 술만 마시고 때렸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죠. 38세에 남편이 죽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나는 못 배웠지만 딱 한 명만이라도, 가난한 학생 한 명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30년을 모으신 거예요? 조사관은 숨을 멈췄습니다. 네.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썼어요. 하루 한 끼만 먹었고, 여름에도 에어컨 안 켰고, 겨울에도 난방 안 했어요. 옷은 구호품 입었고, 신발은 테이프로 감아가며 신었죠.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요. 조사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범죄자로 의심했습니다. 오후 1시 조사가 끝나고 할머니와 이민호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민호 양, 정말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찾던 그 한 명, 민호 양이 되어줘요. 이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저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넌 받을 자격이 있어. 부모님 없이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하지만 할머니는 이어서 바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줘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제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민호도 울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서울대학교 학생처. 할머니는 이민호와 함께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처장 교수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돈, 이 학생한테 써주세요.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랑 생활비로요. 교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1천만 원.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부탁해요. 이 아이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뜻 꼭 지키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새학기. 이민호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장학금 수혜자 이민호. 서류에 적힌 글자를 보며 이민호는 울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꼭 좋은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2027년 2월 졸업식. 이민호는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 할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죠.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래, 자랑스러워. 정말. 졸업 후 이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자마자 서울대에 연락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기부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요. 기부자 성함은요? 박순자 할머니의 씨앗이라고 적어주세요. 2030년 11월 봉천동 언덕길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죠. 벤치 옆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쉼터.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은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